전기사랑 스피치 대회 결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전기사랑 스피치대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근 또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한 참신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전력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발표자가 되어서 굉장히 긴장되지만 전기산업 발전의 한 축에 이렇게 또 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전 설비의 지역적 편중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몰려있는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에너지 접근성의 차이는 심각한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초래합니다. 국가정책연구 포털에 따르면 도서와 산 간 에너지 불균형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이며 소득 양극화 심화와 에너지 사용의 접근성 차이로 농어촌 및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밀도를 아십니까? 일본보다는 1.4배, 미국보다는 약 2배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전력 설비의 밀도 또한 지역별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민간 전력 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제안합니다. 현재 민간 발전 업체의 전기 판매 방식은 발전 공기업과 발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용 기반으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CBP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력 거래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대형 기업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활용한 기업은 전무합니다. 이 시스템은 민간 발전 사업자가 지방에 송 발전 설비를 개설하고 자체 선로를 개설하여 지역 전력 불균형을 해결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전력 시장을 거쳐야 하는 마치 부동산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단기적 개방을 통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시장의 효율화와 가격 하락, 또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또 완전 개방은 이미 선례가 존재합니다. 영국과 일본이 그 예시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한전과 같은 독점 공급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전 사태 이후에 이를 철폐 후 전력 시장을 완전 개방했는데요.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백 개의 전력 회사가 가전용 전력 시장을 놓고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장 완전 개방은 지금까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포진해 있던 발전 업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길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력 시장 완전 개방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간 전력 판매 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요자의 요구량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부문에 표기되어 있으나 개인 간의 거래는 전무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가 달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전력 시장 개방은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소규모 이용자들과 대규모 이용자들 또 민간 발전 업체 간의 거래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는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정하되 한전은 배전계통과 송전망을 일부 분리하여 순조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적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은 한국전력은 남는 금액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민간 회사들은
개방한 배전계통과 송전망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비활성화시키는 요인인 복잡한 절차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간의 전력 거래로 지역 간의 전력 품질과 또 방향성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송발전 설비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의 발전 사업 비중은 40%를 넘어갔습니다. 이는 전력 사업에 있어서 많은 회사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간 회사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도 전력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단계를 두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력망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경제 네트워크 발전이라는 이로운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 완전 개방의 위험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측면에서 확실한 규제와 단계층의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 개방의 이득적 측면과 또 손해적 측면이 극명하게 나뉘는 만큼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개방을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업 예시로 SKT와 KT, LG U+ 등의 메이저 통신사들은 전국에 퍼져 있는 기지국의 인프라와 연결망을 사용하여 전기 공급업체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와 규모에서 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송 발전 설비가 한 곳에 몰려 있는 대신 각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력이 생산되면 자립형 전력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기 산업에 대한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에너지 빈공국입니다. 여름마다 에어컨을 펑펑 트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혹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지만 이 소비량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 수입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그마치 1,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무려 20%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는 0.18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인 0.85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대단히 많은 데 비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공국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에너지 소비량 감축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 탈출을 위한 또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4세대 지역 난방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3세대 지역 난방은 열 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역 거점의 대형 시설에서 장거리 수송관을 이용하여 각 가정으로 열을 공급합니다. 이 방식은 중앙 집중이라 효율적이지 않고 또 열 수송 과정에서 20%의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하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열 그리드 그리고 4세대 지역 난방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열 그리드는 지능형 제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 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융합적 이용과 함께 미활용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 이슈에 대두로 한층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4세대 지역 난방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유수의 에너지 공기업이 즐비합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건설과 또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기업이 4세대 지역 난방에 주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증 사업입니다. 그리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관련 산업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실증하는 사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효과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스마트 열 그리드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실증 단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밀착형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기술과의 연계를 시험하기에 최적입니다. 한편 현재 공급 중인 신도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목표는 제로 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을 키워드로 하는 에너지 자립도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4세대 지역 난방에 신도시 적용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공적인 실증 사업 이후에는 확대와 보급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미래 도시상이 스마트시티로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에서의 스마트 열 그리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실증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핵심적인 기술을 검증하고 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면 이를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4세대 지역 난방은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디어로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4세대 지역 난방 시스템은 연간 열 손실을 56%나 줄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 열 그리드의 보급으로 낮은 수준의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탄소 배출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전력 그리드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13%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원 소모와 같은 환경성 개선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4세대 지역 난방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에너지 빈곤 탈출과 또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해 4세대 지역 난방으로의 전환을 제안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구한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P2S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한 내용부터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지구온난화라는 최고조정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지구온난화의 약 80%가 이산화탄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7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들은 에너지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이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을 인접 국가 및 회원국들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20년부터는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LEDS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의 60에서 7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추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 기준에 지금 전체 발전 설비 중 22%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발전량 비중은 8%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 풍력과 태양광을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 이 발전량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 태양광과 풍력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개통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제어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특정 시간에 이 잉여 발전량으로 출력 간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지난해에는 이 제주도에서 132회의 출력 간발이 발생했지만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이 133회의 출력 간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출력 간발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전의 출력 간발이라던가 혹은 제주도의 실시간 입찰 시장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을까요? 덴마크의 경우에는 2022년에 67%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전체 발전 설비 중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기관인 BNETZA에서는 이 조사한 시스템 평균 중단 지속 시간은 12분으로 매우 안정적인 개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생에너지 선진 국가인 덴마크와 독일도 마찬가지로 출력 간발을 하는 상황이며 이 신재생 에너지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력 간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Power-to-X라는 기술을 지목하였으며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Power-to-X, P2X는 이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X로 변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P2H 혹은 가스로 변환하는 P2G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잉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모처 형태로 역할을 하면서 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이 P2X의 유연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P2H는 재생에너지원의 잉여 에너지를 활용해서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이 스웨덴의 전략회사 바튼펄은 2018년 11월 함부르크 지역에서 피크 부하 기간 동안 잉여 풍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출력 간발을 줄일 수 있었고 또한 이 P2G는 전기를 수소, 메테인 등의 가스 형태로 변환하고 저장해서 필요한 시점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로서 독일의 팔켄하겐에 있는 P2G 공장은 이 잉여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하고 24시간 동안 약 30메가와트시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여서 전력이 부족한 시간대에 저장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변동성에 대체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워2X 기술을 활용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선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에 따라서 이 풍력 발전기 잉여 전력을 활용한 제주 상명 풍력담지 P2G 사업 혹은 이 지역 난방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P2H 등을 통해 이 P2X 기술이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P2H의 경우 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한 효율이 98%로 매우 우수하고 국내에서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난방이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선적으로 P2H를 도입한 후에 아직은 부족한 에너지 효율과 많은 비용이 드는 다른 P2X 기술들을 개발시켜서 이 다양한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며 커지는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이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와 같이 이
변동성 국가와 같이 재생에너지 선도 기업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별 신재생 발전원과 그리드 코드, 균형을 맞추는 미래 에너지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전기가 저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는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거쳐 저희에게 옵니다. 이러한 기존의 전력 수급 형태를 우리는 보통 중앙 집중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엔 에너지 안보 강화, 대기 오염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전력 수급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발전 설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발전소들만 전기를 공급하던 시대가 아닌 이제는 여러 곳곳에서 부하단에 가깝게 신재생 발전 설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전력 수급 구조가 분산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신재생 발전원들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설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12%, 대구 경북 지역은 10%인 것에 반하여 호남 지역이 30%로 같은 기간 대비 수도권과 광역시의 평균 증설량보다 약 20배 정도 차이 나게 설비 증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에너지 자원 분포와 경제적, 토지 이용 관련 요인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특정 지역 편중으로 설비가 설치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력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지고 전력 손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발전원들이 신재생 발전원으로 많이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개통의 관성을 맡았던 동기 발전기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통의 안정성과 강건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현재는 신재생 발전원들의 증가로 인해 개통의 안정도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의 개통은 어쩌면 안정성과 강건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압과 주파수를 견디지 못하여 신재생 발전원들의 예기치 못한 탈락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들을 해소하는데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를 두어 그리드 코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드 코드란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망에 접속되는 발전 설비들이 충족해야 하는 연계 기준이자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쉽게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TSO 연합인 엔소이와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구인 널크에서는 이미 여러 신재생 발전원들의 그리드 코드를 부여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설비들만이 전력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코드에는 전압 연계 유지, 전력 품질,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제어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RT입니다. FRT란 Fault Ride Through의 약자로서 개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압과 주파수를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동기발전기와는 다르게 신재생 발전원들은 보통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발전원 사업자들은 개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통에서 바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통에서 바로 분리하게 되면 개통의 전압과 주파수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작은 사고로 끝낼 수 있었던 사고도 더욱 크게 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리드 코드의 FRT 규정을 활용한다면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어 계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번지는 것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 새로 생겨나는 신재생 발전원들에 각각에 걸맞는 그리드 코드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동기 발전기로 전력 수급을 한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전력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그리드 코드의 차이를 두어 이미 신재생 발전원들이 많은 곳에는 높은 규정의 그리드 코드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신재생 발전원들이 적은 곳에는 낮은 규정의 그리드 코드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발전 설비들의 지역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 비해 현재 2배 이상의 신재생 발전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그리드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규정에 적합한 장비들만이 개통에 들어옴으로써 전력 개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개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개통을 운영하게 되면 예비력을 확보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어 미래 전력 개통의 신재생 발전원 수용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재생 발전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그리드 코드가 하루빨리 정립되어 활용되게 된다면 송 발전 설비들이 지역 편중으로 인해 지역별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전력 개통에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랜젝티브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한 수요 유연성 조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진혁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기온 및 경제 상황,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일시적인 전력 소비를 감소를 제외하고 정부 정책 지원 등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속 확대로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대 전력은 전력 소비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변동성 확대와 태양광 발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평가됩니다. 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달리 소규모 설비가 많은 태양광 발전은 전력시장 참여, 한전 PPA, 자가용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전력시장에서 비계량되는 한전 PPA, 자가용 태양광 증가 추세에 따라 전력 수요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력망은 탈탄소화되어야 하고 탄력적이고 감당 가능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 유연성의 조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격 조정을 하더라도 최적이 아닌 가격으로 인한 부하의 추가적인 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TES 솔루션은 수요 유연성을 일상적인 그리드 운영에 통합하고 자동화를 보장하고 고객이 참여를 통제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솔루션입니다. 중앙 집중식 접근 방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성 및 확장성 문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방향 조정은 비효율적이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산 시장 기반 제어 접근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TE는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분산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가치를 교환 가능한 조건으로 반영하여 실시간 및 미래에 사용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당합니다. 시장 상호작용을 위한 실시간 에이전트를 사용해 장치 및 시스템의 통신 및 자동화를 배포합니다. 에이전트는 선호사항을 전달하고 그 지역에서 수행합니다. 수요 통제 서비스 거래를 위해 하나 이상의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TE 시스템 상호작용의 예시를 말하자면 현재 요구되는 부하에 따라 자동화된 가격에 반응하는 장치가 소비자의 유연성을 표현합니다. 시스템은 전반적인 가격 유연성 곡선을 형성하기 위해 앞선 응답들을 집계하여 모읍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모든 소비자의 곡선을 합쳐 이 합쳐진 통계는 그리드 목표가 달성되는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형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DSO를 위한 동기로 오늘날 고객은 LSE, 소매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서 DSO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이 DSO는 언제 어떤 종류의 통제, 조정,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하들로 인해 배전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DSO를 위한 도구로서의 TE는 가치를 주요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견고하고 투명한 DER 조정 수단을 제공합니다. 옥상 태양광은 그리드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으며 EV 충전기는 그리드에 배치한 수요의 가치, 즉 에너지 용량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값은 동적이며 그리드 상태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및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가치는 에너지의 한계 비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간과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발전 에너지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게 됩니다. T의 원칙은 고도로 자동화되고 조정된 차체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을 갖춘 참여자에게 차별 없는 참여를 제공하며 거래 당사자는 성과 기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인터페이스에서 관찰 및 감사가 가능하며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최적으로 통합하며 안정성 및 제어를 유지하여 여러 장치, 참가자 및 지리적 범위에서 확장 가능하고 적응이 가능합니다. 즉,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거래 에너지 커뮤니티 내에서 공통 기반을 식별하기 위해 추가 기준점을 제공하는 T 시스템에 대한 수준 높은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서 배포 고려 사항에는 운영 및 경제적 목표가 무엇인가, 경쟁 솔루션은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인가, 운영 목표를 수익화할 수 있는가, 거래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T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성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T 시스템의 목표는 누구인가? 여기서 누가 주된 사업가인가? 이 사업가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각 사업자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가?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데 어떤 매트릭스가 사용되는가? 이 매트릭스를 지원하려면 어떤 측정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의하자면 T는 DSO가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위해 DER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T는 가치를 핵심 운영 매개 변수로 활용해서 전체 전기 인프라에서 수요와 공급의 동적 균형을 허용하는 경제 및 제어 메커니즘 시스템입니다. 분산 에이전트 기반 협업을 사용하여 전력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제 및 제어 메커니즘을 포함한 일련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추진하는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제주에 곧 도입될 거라 들었습니다. T 시스템의 특이점은 기존 거래 시장과는 다르게 두릅 시스템이 전력 수요 가격 예측에 적용되어 실시간 데이터 및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전력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전력 비용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 거리 해소를 위한 DC 송전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김철민입니다. 전력 계통에서 거리라 함은 두 지점 간 사이의 정기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정기적 거리는 임피던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그 임피던스가 크면 정기적 거리가 멀다, 그리고 임피던스가 작으면 정기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송전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송전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임피던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가 먼 것은 정기적 거리가 멀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희 국내 전력 계통이 석탄, 원전, 대형 발전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해변 주변으로 좀 대형 발전원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전력 소모들은 그
수도권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두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갈수록 해결되는 방향이 아니라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문제 있습니다. 2036년까지 약 41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가 서해 그리고 호남 지역에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빛 원전도 1, 2, 3호기 원전이 수명 연장함에 따라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이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그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DC 시스템을 통해서 융통선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A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두 지점 간에 연결을 하고 그 제어를 통해서 전력 조류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능동적으로 제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전력 조류를 제어할 수 있고 그만큼 개통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서해에 HVDC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고 수도권 근처에 HVDC 스테이션을 만들게 된다면은 이제 두 지역 간에 그 과잉 발전된 전력을 이제 수도권 쪽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단순 두 지점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다른 HVDC 스테이션을 건설하게 된다면은 다중 터미널로 이 DC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다중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대규모 개통을 연계하면서 개통 유연성 확보에 더욱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H&D 프로젝트라고 하여 약 2030년까지 약 50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영국 개통에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래 해상풍력 단지 연계 송전망 구성의 적합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술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완숙한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다기의 컨버터 스테이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제작사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서로 다른 제작사들이 참여를 할 텐데 이게 DC 시스템에서 과연 조화롭게 상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많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DC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가 제작사의 문제일지 어느 부분까지가 운영자의 문제일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항상 DC 시스템 하면 나오는 얘기가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기존 전력 계통은 AC였고 AC 특성과 DC의 다른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DC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기술 완숙도와 그 성숙도를 높여가는 것을 병행하면서 MTDC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전력 개통은 발전량이 많은 지역과 소모량이 많은 지역은 둘이 분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DC 시스템을 응용하여 개통 유연성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MTDC 방법을 활용한다면은 똑같이 DC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완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기술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MTDC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국내에도 안정적으로 MTDC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국내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생에너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통 운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준비라는 주제로 발표할 방승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중 풍력 발전은 제주도에, 태양광 발전은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두 지역의 개통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 제주에서는 2015년 3회 출력 제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32회의 출력 제한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출력 제한이란 발전량이 과도하게 많을 때 개통의 안전을 위하여 발전 설비의 출력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력 제한은 작년부터 제주를 넘어 호남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기저화 발전인 원전의 출력을 조절하는 출력 제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현재 출력 제한이 발생하지만 이와 대비되어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율은 호남권 대비 약 15%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향후 증설됨에 따라 호남권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가공급되어 출력 제한이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지역별 재생에너지 격차는 점차 가속화되어 개통 운영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차등 적용한 전기요금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같이 시간별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전력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과 다르게 시간별 차이를 둔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은 전기요금의 해당 지역의 발전원별 특징을 반영하여 개통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해결책은 산업용 ESS와 연계된 수요 반응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산업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경부화, 중간부화, 최대부화로 나누어진 시간마다 전기요금이 다릅니다. 산업에 ESS를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는 ESS를 충전하여 전체 부하를 높이고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는 ESS를 방전하여 전체 부하를 낮추는 부하 시프팅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요금의 절감에 이쯤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용 ESS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과 5월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 인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두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한국전력의 총 부채가 200조가 넘어간 지금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 ES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EES 유럽 2023에서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ESS 플랫폼을 발표하였으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역시 ESS용 전기 개발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도 에너지 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산업의 전력 사용량은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에 설치된 ESS를 수요 반응 제도와 연계하면 개통은 수요 반응 자원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수요 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제주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력 제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전력 공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할 경우 출력 제한 최소화를 위해 특정 시간에 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증대하여 공급과 수요를 맞추고 참여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플러스 DR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제주 플러스 DR 실적에 따르면 올해 159회에 걸쳐 430.2MWh의 전력량을 증대하였다고 합니다. 플러스 DR과 같은 수요 반응 제도를 산업용 ESS와 연계한다면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의 전력계통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중 연도별 전원 구성에서는 2036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현재인 2023년보다 약 3.3배 증설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생에너지 지역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제주와 호남권에서만 발생하는 출력 제한은 더 이상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백업 설비 확보를 위해 약 45조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36년까지 수십 기가와트시의 ESS를 증설하는 데 있어 건설 비용, 부지 확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심화될 재생에너지의 지역 편중과 개통 운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SS 시설과 같은 시설적인 준비 외에도 전기요금 개편, 산업용 ESS 연계 수요 반응 제도 등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스피치 제목은 MZ세대를 다루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전력 산업의 현재 상황은 MZ 세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회사 조직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먼저 다룬 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전력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면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 9시가 업무 시작 시간인데 10분 정도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팀장님, 그럼 그 10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요즘 흔히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갈등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그동안에는 당연시되었던 희생에 대해 MZ세대들이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당 회사가 기존 관행들을 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수많은 잠재력 높은 인재들이 발걸음을 돌릴 것이고 해당 회사는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진 채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조직 관련 전문가들이 90년생이 온다와 같은 책 등을 읽으며 새로운 세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저는 전력 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대변하는 전력회사와 설비 인근 주민들 간 갈등 속에서 저는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전력 설비 부지가 선정됐을 때 국가 발전이란 명목하에 해당 설비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전력 산업은 자리 잡아왔습니다. 물론 덕분에 현재 전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설비 인근 주민들의 희생이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덕적 양심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면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회사 조직 상황에서도 살펴봤듯이 당연시되는 희생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순간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 산업은 그동안에 당연시되었던 희생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역 내의 수요량보다 발전량이 적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송전 비용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더 상승되게 될 것이고 초반엔 많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저는 그러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또한 이러한 생산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체계가 자리 잡게 된다면 전 크게 3가지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전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드는 등 수요 충당률이 개선된다면 이는 수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에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전력 설비에 대한 기피의 정도가 완화될 것입니다. 곧바로 요금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건설 부지 선정부터 건설 또 유지 보수 등 전 과정에서의 기피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효율적인 경로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위해 막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수요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용량 수용가들의 경우 그들 중에서
도심지와의 거리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발전원 인근에 건설을 할 동기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일례로 데이터 센터의 경우 지금처럼 부동산 투자 등의 이유로 수도권 인근의 자리 잡기를 고집하는 그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MZ세대의 등장처럼 전력 설비 건설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등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시되던 희생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저는 이를 수용하는 노력을 펼친 조직만이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MZ세대 전기요금 체계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195개국이 모여서 기후협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석 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지형이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각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내세우며 각 국가별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희 대한민국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체 전원별 원자력 32.8%, 신재생에너지 21.5%로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탄소에너지원의 공백을 메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하여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연계가 더욱더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신재생에너지의 편중화로 인해서 이 두 에너지 간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 발전 설비 현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2545MW 중 태양광 71%, 풍력 8%, 즉 이 두 신재생에너지의 약 80%가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다르게 발전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기상 조건, 기후와 같은 통제 불가 요소들에 의하여 발전량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과 간헐성이 매우 크다는 불안정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단점은 전력의 수요 공급 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출력 제어로 인한 가동 정지, 그리고 과잉 전력의 폐기 등 많은 문제를 불러오면서 인력, 물적, 전력,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ESS, V2G 플러스 DR 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대안들은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ESS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V2G 같은 경우는 저조한 전기차 보급률, 그리고 DR 플러스와 같은 경우는 정책의 다변화로 인해서 빛을 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불완전한 에너지 믹스를 해결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에너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에너지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이 극히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와 결합 시 1kg당 35,000kcal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고밀도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응용하고 있는 만큼 저탄소 배출, 신재생 에너지라는 점과 더불어 국가, 산업 측면에서 미뤄주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수전의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는 발생열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핑크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잉여 전력을 응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수소 연료 전지의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신재생 에너지의 불완전한 출력에 대응하여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간의 운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쉬울 수 있으나 수소에 대한 저장, 운반, 운용, 활용, 다양한 인프라가 여실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전의 시장의 개발 및 확대입니다. 에너지를 가스로 변환하는 P2G 기술이 핵심인 수전의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는 알칼라인과 PEM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수소 주요국 세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입니다.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이미 10메가와트 이상급 규모의 수전의 설비를 건설 및 실증하였고 실제 생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알칼라인 그리고 PEM 수전을 통해서 실제 생산한 후 SOEC AM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여 고효율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송배전 개통 문제를 해결할 SMR의 도입 및 활용입니다. 기존 원전은 중앙 집중용 전원으로서 동해안 그리고 전남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송배전이 필요할 시에 대규모 송배전 설비가 필수 가결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개통 경계 시 출력 변동성으로 인하여 주파수 안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전체 전력 개통 품질의 수급과 품질을 불안전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의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에너지 전력 개통 연계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경북 이 네 가지 지역에서 신재생 개통 접속 완료율이 60% 이하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잉여 전력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송배전 설비 그리고 변압기 설비가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이 전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수준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력, 인적, 물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SMR을 도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SMR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며 기존 원전 크기의 10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 다소비 수요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유연화를 통해서 대규모 송배전 설비가 불필요하며 일정 지역 내 신재생 에너지원과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소 에너지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새로운 믹스에 편입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에너지는 더 이상 고려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에너지경제원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배전 설비 증대, 전력 저장 장치, 고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기술은 결국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후화, 설비 부담, 최적화의 한계를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윤민영입니다. 저는 현재 공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전기가 낭비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전기를 조금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간단한 물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잔소리, 뭐뭐 하지 마, 뭐뭐 안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쯤은 부정적인 생각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앞으로의 전기를 알리는 그리고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홍보하는 전략에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위기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핵심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인 파티 비롤 님께서는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저희가 겪었었던 1970년도, 80년도에 겪었었던 석유 위기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전의 누적 적자액이 47조, 빚이 200조가 넘어가면서 국내 역시도 이런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다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하면서 행동 강령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든지 다양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하루 1kW 줄이기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가진 위치나 역할에서 어떻게 전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캠페인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소기에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GDP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2.5%가 증가하고 역대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직접 발로 뛰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장기화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필하고 있는 메시지는 전기를 줄이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올바른 것이다 라는 일방향적인 메시지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양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넥스트 캠페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소비자 행동 강령에도 에이드와 법칙이라고 있는데 주목, 흥미, 욕구, 기억, 행동으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지속성을 갖춘 캠페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음 캠페인을 제안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답은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메시지 프레이밍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시지 프레이밍이란 동일한 메시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표현 방식, 재미를 붙이는 방식, 자극을 붙이는 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크게 사례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금연 캠페인 같은 경우 금연 본능이라고 해서 기존 담배를 피지 마세요, 건강에 나빠요 라는 어필보다는 왜 아이들 앞에서는 담배를 숨기나요? 왜 흡연을 장려하시나요? 저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금연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금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주 멜버른 교통공사에서 시행했던 Dump Waste to Die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은 위험합니다라는 어필보다는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조금은 자극적이지만 정말 실효성 높은 캠페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고율이 무려 30%나 감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도 이런 색다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어적 메시지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어적 표현을 통한 에너지 소비 인식 전환 캠페인인 빈칸 캠페인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위해 코드를 뽑지 마세요. 고작 주변 이웃이 추운 겨울을 보낼 뿐입니다. 이런 반어적인 효과를 통해서 단순 기존에 하던 전기를 아껴주세요, 이만큼 심각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반어적으로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캠페인을 인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후에 체험 인지 확산의 모델을 따라서 소비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컨셉으로 다양한 홍보 채널에 접목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하던 홍보와 대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 잔소리가 되지 않는 홍보 캠페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작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좀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좀 더 디벨로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VPP에 관해 설명을 하기 전에 분산 자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산 자원은 수요지 인근 또는 배전망에 연계되어 에너지 용량, 보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잉여전기 해소 등이 가능한 전력 자원을 의미하며 주로 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소규모 발전 설비나 ESS 등이 있습니다.
분산 자원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입지 확보에 용이하고 건축 비용과 운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산 자원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산 자원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 중이며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형 전원 중 태양광의 비중은 70%이고 그중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의 비중은 전체 태양광의 80%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런 소규모 태양광 같은 자원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량의 변화폭이 크고 출력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변동성이 크고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전원이 증가할수록 배전 계통 내에 과전압, 과부하로 인한 전력 품질이 저하되고 전류 방향의 변화로 인한 보호 계전기가 오작동을 하는 등 문제가 있기도 하며 또한 수용가의 220V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의 운영비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가격 협상력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 운영비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가격 협상력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전력 시장의 거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운영에 대한 부담 및 기대 비용이 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 제어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산 자원을 연결,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인 가상발전소인 VPP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VPP는 분산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개통 운영 시스템과 연계하고 센서를 활용해 원격 제어라는 방식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며 물리적으로 특정한 곳에 존재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국내 VPP 운영 현황을 본다면 소규모 분산 자원의 가시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년 2월에 한국형 VPP가 제도로 부를 수 있는 소규모 전력제도 전력 중개 시장을 개설했는데요.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력을 모아 전력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중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규모 분산 자원을 모집하고 전력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여 분산 자원의 가시성을 확보하여 개통 운영에 대한 효율성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분산 자원 보유자가 중개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500만 원가량의 계량기의 설치 비용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개거래 참여로 인한 증가하는 수익보다 비싸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미 19년에 시장 운영 규칙을 개정해 한전의 저압식 전력 양계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수수료가 수익보다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개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 모델이 중개 수수료나 발전량 예측 정산금에 한정되어 시스템 구축, 유지 비용,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리고 참여 자원이 1메가와트 태양광 및 ESS, 전기차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 참여를 위한 용량 확보 등 제도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개사업자는 또한 배전망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하여 운영 중인 개별 분산 자원이 배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가 없어 향후 배전망 제약 사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해외의 VPP 운영 현황을 본다면은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일본 같은 나라들은 태양광, 풍력, 열병합, ESS, DR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VPP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VPP가 다양한 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VPP가 에너지 시장 외에도 용량, 보조 서비스 시장에도 참여를 허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분산 자원 보유자와 중개 사업자의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VPP가 배전망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VPP를 활성화하기 위한 4가지의 방안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로 계량기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량기의 성능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량 구매나 기능 간소화 등을 통해 좀 더 저렴한 계량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개사업자의 분산 자원 모집 자원 및 용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력, 열병합,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참여를 허용하고 1메가와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분산 자원의 모집 용량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개사업자의 참여 시장을 다양화하고 중개거래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량 보조 서비스 시장 외에도 참여를 허용하고 중개사업자가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관리하는 자원의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만약에 계측 안정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그런 식으로 시장 참여를 좀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분산 자원의 배정망 영향을 고려한 중개시장 운영 규정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망사업자를 통해 선로 혼잡이나 전압 상승 등 배정망 영향을 검토받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배정망 운영자의 망 제약 여부 검토 등의 중개거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없다면 송전망 운영자 측면에서 중개시장 운영 시 배정 계통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발전량은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가해성 부족으로 발전량이 파악되지 않는 용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가해성이 부족한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VPP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 VPP 활성화를 위해 해외 VPP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참고하여 개통시장 운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여서 부모님께서 핸드폰 뒷면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여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자파 차단 스티커와 같은 전자파 차단 관련 제품들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전자파 차단 관련 제품들을 사용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전자파 차단 관련 제품들은 실제로 전자파 차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전자파 차단 관련 기능 제품들을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2019년 한국전자파학회에서 20대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86%가 되는 사람들이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자파가 우리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자파는 전계와 자계가 따로 작용하여서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고 멀리 퍼지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송전탑에서 나오는 극저주파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극저주파는 60Hz대의 전자파를 말하는데 이는 송전선, 전기 배선, 일부 가전제품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전자파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기피시설 중 하나로 여깁니다. 하지만 송전탑은 100m 이상 떨어지면 100m 이상 떨어지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같은 정도의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즉 멀리 퍼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전자파가 바로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 연구소인 IARC가 EB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EB 발암물질이란 인체의 발암 가능 물질을 말합니다. 같은 EB군에는 젓갈, 절인 채소, 조미료인 아스파탐 등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전자파 그거 발암물질이라서 인체에 엄청 해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자파가 3만큼 나쁘다면 대중들은 10만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자파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바꾸기 위해선 일단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현재 국립전자파연구원에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666명, 게시물 좋아요 10개 미만 등으로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한 것과 다른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매개체로 활용하여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웹툰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웹툰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저는 웹툰을 활용해서 전자파에 관한 인식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웹툰은 코로나 이후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6,400억 원이던 시장의 규모가 2021년
1조 5,660억 원으로 약 2.4배 성장하였습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웹툰의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파급력과 홍보 효과 또한 커졌습니다. 저는 웹툰 중에서 브랜드 웹툰을 활용하여서 전자파에 관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웹툰을 즐겨보는 만큼 여러 브랜드 웹툰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브랜드 웹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브랜드 웹툰이란 기업, 공공기관 등의 후원을 받아서 홍보용으로 제작된 웹툰을 말합니다. 브랜드 웹툰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웹툰을 활용하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웹툰의 이용자 수 또한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스토리라인. 재미있는 스토리 속에 전자파에 관한 정보를 넣는다면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전자파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는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정보 전달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렴한 홍보 비용입니다. 브랜드 웹툰은 다른 정보 방식에 비해 저렴합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광고 모델 섭외비 등등 수억 원대에 달하는 영상 콘텐츠와 달리 광고용 브랜드 웹툰은 편당 5천만 원으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 마케팅을 고심하는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웹툰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랜드 웹툰의 성공 사례로는 첫 번째, 유진투자증권의 신입일기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은 네이버 월요일 웹툰 전체 6위, 여성 독자 순위로 하면 2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바른 저작물 문화 이용 확산을 위해서 론칭한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라는 브랜드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은 실력 있는 작가들을 섭외하여서 웹툰의 퀄리티 또한 높였고 평소에 자주 논쟁이 되곤 하는 저작권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웹툰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 웹툰이 접근성이 좋아서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고 재미있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저렴한 홍보 비용 등의 이유로 브랜드 웹툰을 활용하여서 전자파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웹툰을 활용한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이란 주제를 발표한 임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방식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섣불리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건설 및 장거리 송전망 구축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도로 사회적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폭설, 태풍과 같은 환경 이슈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전력망 안정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고도화에 따라 수도권 등의 개통 밀집 지역에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부하가 지속적으로 입주할 경우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 개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어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 개통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소규모 발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수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분산화를 통해 전력 네트워크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 시장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분산 자원이 사회에 미치는 이득과 해당 이익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면 분산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보강에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발굴이 이득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력 개통 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득을 분산 자원의 편익이라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분산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에 3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실정을 바탕으로 분산 자원의 편익을 분석하는 과정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 분산 에너지의 종류 및 범위의 다양함에 맞춰 이득이 되는 항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04년에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서 배전계통의 신뢰도 증진, 토지 사용 효과, 청정기술 인센티브로 편익 항목을 나눠 비용 효과성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2013년도에 전력 시장에서 분산 자원의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치를 수록한 매뉴얼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태양광, 풍력, 열병합 발전의 편익을 분산에너지 용량과 건설 단가를 곱한 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송배전 회피 비용을 추정했으나 편익의 환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최적의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 수요자, 공급자, 운영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편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국내 전력산업과 비교하여 시장 구조나 요금 정산 방식이 상이한 편이므로 제공되는 연구 결과를 수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국내 전력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송배전 손실 및 환경 편익은 실계통 자료와 오염물질 배출량 등으로 모델링이 용이한 데이터가 존재해 상대적인 상정이 쉬운 편이나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분산 자원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정량화에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조에 따라 계산 가능한 편익 항목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기에 발간되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맞춰 시기별 예상 편익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분산 자원의 편익을 지역 주민 및 사업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센티브제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적인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져 기존 전력 공급망에 대한 과부하 등의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지역적 편익이 존재하므로 발생한 편익을 어떻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전호 도입에서 비롯된 인센티브의 지급이 재생에너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분산 편익에 대한 보상이 미비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ESS, DR 등의 집단에너지를 포괄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분산 편익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병합 발전의 경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CHP 용량에 따라 킬로와트 시당 일정 금액을 전력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자들의 수익 보상을 지원해 준다면 인센티브가 일종의 동기부여로 작용함으로써 사업의 유지 및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가소비 지원제도 검토를 통해 편익의 소비자인, 분산에너지의 소비자인 지역 주민에게도 편익에 대한 정당한 지원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익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 서비스 설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유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서 안정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회사 차원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 보조 서비스 발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신규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산 편익 분석 및 이득 극대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차별화된 전력계획 수립에 있어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늘림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도 이어져 지속 가능한 한국형 전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정인, 특정 나라의 이득이 아닌 지구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이득을 위해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기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고자 신재생 에너지들을 활용한 분산 전원은 친환경적이면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규모로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짧은 시간 내에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설비인 배전망의 단기간 안정화에 기여될 수 있습니다. 전력 부족 시에는 추가 발전으로 최대 수요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력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산전원 발전량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배전망 내 혼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전압 유지를 어렵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분산전원을 모아 기존의 발전소의 역할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이 바로 가상발전소 VPP입니다. VPP, 즉 가상발전소는 전력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의 혁신적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분산된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발전, ESS, DR, 전기 자동차와 같은 에너지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여
전력 공급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적으로만 관리가 가능했던 분산 자원의 통합, 제어,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VPP가 급 부상하였습니다. 전력 계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자원별 합산 예측을 통해 오차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모집된 분산 전원은 발전량 예측을 용이하게 해 가시성이 확보되며, 이에 따라 전력 시장에 참여하거나 전력 계통 안정화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년 수요자원 거래시장, 19년 소규모 전력 거래시장 한국형 VPP 제도가 개설되어서 가상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분산 자원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참여 자원으로는 1MW 이하의 태양광 및 ESS, 모든 전기 자동차 여스나 2021년 12월 말 법이 개정되면서 20MW로 확대되었고, 자원 모집은 사업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중개사업자를 통해 47,534MW시의 소규모 자원의 전력이 거래됐으나, PPA 태양광의 거래량인 151만 9,897MW시의 3%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소규모 자원의 시장이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VPP 운영 현황을 비교했을 때 국내 VP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산 자원 보유자와 중개사업자의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VPP가 대전망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째로 분산 자원 보유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량기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산 자원 보유자는 중개거래 참여를 위한 계량기 설치와 중개거래 수수료 비용이 중개거래 참여로 인해 증가하는 수익보다 높아 현재 중개거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PPA를 체결해 한전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분산 자원 보유자는 중개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거래소에 계량기 설치가 요구되며 S&P와 REC 중개거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량기의 성능 기준 완화를 통해 저렴한 계량기 설치를 허용하고,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시장의 활성화와 중개거래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중개사업자의 분산 자원 모집 자원 및 용량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에너지 자원들의 성장은 매우 저조합니다. 기후 변화에 예민한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한 분야만의 발전은 개통 안정성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DR, ESS, 풍력과 같은 에너지들의 다양한 분산 자원들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1MW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모집 용량을 20MW 이하로 개선하였지만, 현재 중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의 사업자들이 20MW로 제한되어 있는 상한의 제한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분산 자원의 모집 용량 기준을 완화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에 대한 방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공급 변동성이 완화된 경우에 시장에 제공하는 경우 용량 요금을 지급하거나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서 중개사업자의 계약 물량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분산 자원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분산 자원 확대를 중점 과제로 확정했으며, 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및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신재생 확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설비 용량은 2034년까지 84.4GW로 증가하고,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2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전력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가상발전소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래의 전력망 구축에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사용 후 핵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후 나오는 핵 연료봉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폐기물을
발전소 내 저장 수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 수조로 옮기거나 건식 저장 시설로 운반하여 임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임시 저장소는 2030년쯤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중단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원자력 발전을 안 하는 방법이 과연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1년 외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약 94.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공국입니다. 그만큼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재 매우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풍력, 수력 등은 건설 시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날씨 변화에 민감해 안정적인 발전량 수급에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순소에너지는 분명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아직 개발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프라 부족,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하는 데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이 원자력은 최근 EU의 녹색 에너지 분류 체계에 가입될 정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용량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유일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중요한 발전 방식입니다. 그럼 사용 후 핵폐기물 포화 상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임시 저장소를 증설하는 게 과연 해결 방법일까요? 아니요, 이 방법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 현재 고민거리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지는 꼴은 시간 끌기밖에 안 됩니다. 이에 제안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 저장소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핵폐기물 연구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연구 처리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했다시피 임시 저장소를 무한정으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식 저장 시설을 짓는데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임시 저장소라 하지만 이게 연구 저장소가 될까 불안한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 한 곳을 추가 건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지 감소할 일은 없고 또한 당장 원자력을 대체해 매년 증가하는 전력량을 감당할 대체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용 후의 폐기물이 계속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해결 방안인 이 핵폐기물 연구 처리장 건설에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부지 자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에 핵폐기물 연구 처리장이 생길 시 지역 주민들의 탈출과 지역 기피 현상이 일어날 예상돼 다들 반대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연구 처리장의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연구 처리장은 길게 보면 약 10만 년을 견뎌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오랫동안 안전하게 버틸까 고민해 봤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피라미드를 참고해 땅속 깊은 곳에 현대식 피라미드 구조의 연구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고대의 유적지로 역사가 약 4,50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잘 지어진 가장 큰 구조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에 피라미드를 참고해 지그재그 형태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바닥에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구조물로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용 중인 핵폐기물 연구 처리장인 핀란드 온칼로에서 사용 중인 구조입니다. 또한 지진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들을 시뮬레이션 돌려 예상 자연재해들로부터 안전한 구조임을 보이고 보완이 필요할 시 해결책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단순히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평가를 받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에 있어 완벽히 준비된 모습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건설한 후에도 언제든지 전문가들을 통해 연구 처리장의 안전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연구 처리장이 안전한 장소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확실한 안전성을 가졌다고 공개하고 설명해도 이 핵폐기물 연구 처리장은 사실 사람들의 기피 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탈출과 지역 기피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해결 방안으로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공기업 본사 이전 또는 대기업과 협력해 공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백수가 약 126만 명입니다. 부지가 선정된 지역에 이런 중요한 시설이 생김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 그 지역에 유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탈출과 기피 현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핵폐기물 또한 이 핵폐기물 연구 처리장이 건설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게 돼 후 미래에 혹여나 정부가 관심을 줄여 연구 처리장이 방치되는 것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핵폐기물 연구 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안전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임시저장소의 포화는 2030년입니다. 이제 곧 2024년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보다 적극적인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입니다. 제가 집중한 지점은 바로 근무지로 출퇴근만 하는 전기차 이용자들입니다. 이들의 차량은 출근 시간 동안 줄곧 건물 내에 8, 9시간 정도 주차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고층 빌딩의 경우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의 총합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보급률은 매년 오르고 있으니 저는 이것이 막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건물주와 전기차주가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근무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전기차주는 건물주에게 방전해주고 건물주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주는 주차비 감면이나 전기차 충전비 감면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건물 내 에너지 자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주에게 상당한 용량의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VPP, 바로 통신기술과 자동제어 기술로 여러 계통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그 VPP의 핵심 구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와 전기차주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VPP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건물 단위의 전기차 배터리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사업 확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VPP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현재 실리콘밸리에 전력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캘리포니아 쪽에 가정용 배터리인 파워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 전력이 가정에서 발생했을 때 전력망에 팔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서 가격 설정을 하고 거기에 가정용 배터리에서 충전된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해 VPP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즉각적인 제어 능력과 확실한 통제력이 부재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제안이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업이 맞이한 가장 큰 문제인 출력 제한의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차장이 낮 시간 동안 출력량이 많은 태양전지 같은 발전원의 안정된 수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즉, 낮 시간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수요를 창출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일사량이 적을 때 오히려 건물에 방전해주면서 에너지 자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제주도에서 일부 플러스 DR 사업으로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자동차 배터리가 이동형 ESS, 이동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전력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잦은 화재로 도심 속에 설치하기는 조금 꺼려졌던 ESS의 역할을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전기차 배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전력망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제안에는 예상되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이용자의 수용성입니다. 몇 천 원 혹은 몇만 원 되는 인센티브를 차라리 받지 않고 그냥 내 배터리 수명을 아끼는 걸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에서 제공한 아이오닉5의 데이터를 말씀드려보자면 10년 탔을 때 그리고 20만 킬로미터 탔을 때 배터리 효율을 70% 이상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같은 차를 타지 않을 사람들 혹은 20만 킬로 이상 차를 오래 타지 않을 이런 근무지 출퇴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즉각적인 인센티브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의 기술력은 점점 더 나아질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주들이 과연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자신의 건물에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재원의 투자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기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은 자체적인 발전원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이러한 기술을 도입한다면 정말 건물 내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굉장히 상징적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발전은 아마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출력의 변동성 문제와 개통주파수의 불안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기 산업의 문제입니다. 그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제안이 보다 적극적인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질 만큼 열정과 참신성이 가득한 뜨거운 현장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장려상부터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하겠습니다.